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하죠. 일본이 아프리카 수준으로 싸구려 국가가 됐다. 그래서 저렇게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오는 거지. 가격이 폭등하고 엔화가 올라가고 이중 가격제 음식 같은 거 관광지 입장료가 폭등하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지금까지 오던 그 관광객들이 계속 올까?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일본 내 관광지나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가다가 항상 1위였잖아요, 일본에. 그러다가 뭐 최근에 원래 들어서 한 47% 정도까지 급감했다 그러는데, 그럼 한 반 정도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특성이 뭐냐면은 소도시로 많이 가요. 도쿄라든가 뭐 오사카 대도시는 그동안 많이 다녀본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로움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본 지역으로 가보면은 시골들이 참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그 쾌적하고 한적하고 좀 새로움이 있다고요. 그 일본 집 건물들도 보면은 사진들 보면은 관광지에 보면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들 많잖아요. 목조 건물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운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그 소위 말해서 혈관으로 따지면은 모세혈관 같이 아주 그 말단 조그만 소도시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갔다 한국인들은.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우리 저기 일본이 뭐 수출 규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관광객이 탁 끊어지면서 그 지방에 있던 관광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힘들어졌어요. 왜냐? 거기는 주로 한국인들이 찾아요. 다른 외국인들은 대도시로 가거나 도쿄나 뭐 오사카 큰 도회지로 많이 갔었죠.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한국 관광객들은 일본을 여러 번 갔던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지방 조그만 소도시로. 거기에서 이제 관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빠져버리니까 피가 이제 안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일본은 막 대도시 도쿄, 오사카 정도는 해외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가고 하니까 아직은 뭐 한국인이 줄어들었다 해서 그게 큰 타격을 보거나 뭐 그렇진 않을 텐데, 지방에 소도시 쪽에 한국인들이 많이 갔던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이죠. 관광객 감소가 일본 경제나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게 길거리에 너무 많은 거예요, 관광객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정거장마다 외국인들이 가득가득 줄을 서 있어가지고 버스를 5대나 놓쳤다, 이런 얘기들 교토에서는 특히 그래요. 그리고 왁장지껄하고 쓰레기 버리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관광업에 종사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관광객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그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소득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나는 봅니다. 만약에 교토에서 교토 관광객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그게 관광세를 받잖아. 관광세를 그전에는 1,000엔을 받아요. 지금 5,000엔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올렸어요. 그럼 그 5,000엔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 골고루 나눠준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정을 펼치면 나는 그건 의미 있다고 봐요. 그 시장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한테 소득이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감수를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관광객이 아무리 몰려와도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야. 내 수입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는 문제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교토에 갔을 때 택시 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버스를 이제 포기하고 택시 탔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관광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 엄청 불편해하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면은 기사님,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으로 내가 여기 출마해가지고 나한테 시장을 찍어주시면, 내가 시장이 되면은 여기에 관광객들한테 돈 버는 거기다가 내가 소위 관광세 같은 거를 높게 책정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여기 시민들한테 내가 일정 정도 다 그걸 뿌려주겠다. 왜? 불편을 겪고 있잖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아요. 그 돈은 누구한테 받냐? 이 시설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않냐. 내 시장을 뽑아달라. 내한테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박수 치면서 나오시면 내가 한 표 던지게 되더라고요. 농담삼아 한 얘기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일본에서 모든 게 지금 막 다 올라갔어요. 관광세들이 올라가고 입장료 같은 것들도 막 대여섯 배, 막 뜬 경우는 10배도 올라가기도 하고, 음식 가격이 팍팍 올라갔잖아요. 라면 가격이 무슨 뭐 4,000엔 가까이 올라갔는데 일본 국민들은 1,000엔 넘어가면 라면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라면 가게들이 지금 영업을 엄청나게 지금 접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만큼 그게 라면 들어가는 재료들은 가격이 많이
많이 올랐는데 이 라면 가격을 1,000엔 이상 올리면 안 사 먹어요.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게를 접는 사람 라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 라면 가격을 외국인들한테는 뭐 거의 3천 몇백 엔, 4천 엔 가까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공항에 들어가면 공항세가 또 뭐 한 대여섯 배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곳곳에 호텔비는 또 얼마나 올랐나요? 호텔비도 뭐 엄청 올랐죠. 방금 말했듯이 라면 가격도 그만큼 다른 가격도 분명히 오를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이중 가격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그렇게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갔던 이유는 싼 가격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오르고 뭐 관광세 오르고 호텔비가 그렇게 폭등하고 뭐 일본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으로 툭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오버투어리즘을 해소하려고 많이 올랐던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이게 과연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확 줄어들었잖아요. 일본은 관광과 볼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해 왔지만 최근 엔화 강세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자부심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국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하죠. 일본이 아프리카 수준으로 싸구려 국가가 됐다. 그래서 저렇게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여기에 가격이 폭등하고 엔화가 올라가고 이중 가격제 음식 같은 거, 그 다음에 관광지 입장료가 폭등하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지금까지 오던 그 관광객들이 계속 올까?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들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엔화가 오르는 거 하고. 뭐 이중가격제라든가 관광세라든가 뭐 입국세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호텔비가 폭등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게 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보세요. 제주도 그렇게 많이 가다가 제주도에서 바가지 요금 세우니까 제주도 안 가잖아요.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 가격을 그전과 다르게 폭등시키면은 반드시 그게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사실은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일본이 올랐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그게 부담을 받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달러가 강세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막 원화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싸졌잖아요. 그게 뭐 1달러당 1,500원 가까이까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싸지니까 일본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 일본의 엔화가 조금 오르면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달러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와서 보면 너무나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의 관광객들이 그동안 항상 일본의 1위였는데 그게 팍 줄어들면은 일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친 주요 영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세 문제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우선 협상국으로서 이제 일본, 한국, 뭐 호주, 인도, 뭐 이렇게 대만도 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5개 정도 국가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일본이 이제 첫 번째 빠따로 이제 등반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아주 분위기 좋았죠. 그때는 뭐 관세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자동차 관세에 대해 얘기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막 환호성이 나왔었어요. 이시바 총리가 뭔가를 잘해서 관세 얘기가 안 나왔다. 일본은 뭔가 좀 다른 국가들하고 좀 다르게 대응하려나 보다 하고 일본에서는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막상 협상이 들어가니까 웬걸 일본 24% 자동차세 24%면은 그동안 2.5%에서 24% 하면은 26.5%인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한 0.5% GDP가 붙거질 거라고 봐요. 그럼 일본은 안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랬었는데 큰일 나는 거죠. 절대 나는 거죠. 일본은 자동차가 일본을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타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가 근간을 이루는데 거기에 딸려서 사는 식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는 EV로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EV로 움직이는 순간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 먹고 살 딸려있는 중소기업 식구들 그 밑에 저 뿌리에 있던 모든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되잖아. EV는 그 부속품들이 다 필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잘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나와서 EV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얘기잖아요. 트럼프는. 그게 일본한테는 약간 호재가 된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그러면 미국 트럼프가 일본한테 관세 24%를 때리려고 할 때 왜 그럴까? 미국은 사실 전 세계에다가 자동차 25% 그다음에 뭡니까?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다 매겼잖아요. 일률적으로. 근데 요게 이제 일주일 매겼다가 뭐 90일 동안 집행유예 그렇게 지금 상태라 그
사이에 지금 협상을 해서 관세율을 조정하자. 지금 이렇게 추진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트럼프는 왜 24%, 25% 이렇게 관세를 들고 나왔을까?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관세를 들고 나와서 거기에 답을 해주면은 여기에 이 관세를 높게 책정해가지고 당신 나라에서 이게 생산하면은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 요게 목적이다 이거지. 이 관세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결국 목적은 미국 내로 제조업 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거에 글로벌리제이션 할 때 전부 싼 노동력을 찾아서 뿔뿔이 헤어져서 흩어져서 동남아나 전 세계로 흩어졌던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관세를 하나의 이용으로 카드로서 활용한다. 이게 하나의 견해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 자동차 시장은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번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니까 이 관세 얘기는 거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25%, 24% 그냥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중국이 대만을 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 유사가 발생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필요해? 철강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엄청나게 철강이 많이 필요할 거다. 소요될 거다. 그래서 지금 국내 철강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그대로 영원히 25%는 그대로 매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국내 철강 산업을 육성시키고 여기에서 관세를 많이 뜯어가지고 뭐 그걸로 가지고 무역 적자나는 것들을 메꾸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감세를 하고 싶었던데 감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관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뭐냐? 니들이 우리 차도 많이 수입을 해 이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왜 일본에는 미국 차가 별로 없을까요? 왜 별로 없을까요? 자동차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일본 자동차 업체별 수입 현황을 보게 되면은 메르데스, 벤츠가 52,761대예요. 이게 1년 동안 이제 수입하는 그죠? 그 뒤로 보면 BMW가 한 36,000대 정도.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25,653. 아우디가 한 2만 대 좀 넘어요. 그런데 미국 차는 거의 없어요.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찝 9,721대. 이게 거의 90% 차지해요. 미국 자동차의 90%. 일본에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의 90%가 찝인데 그 찝 수입 대수가 10,000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외국차 수입 안 하는 게 아니다. 봐라. 벤츠도 그렇고 BMW, 폭스바겐, 아우디 외제차들 수두룩하다. 근데 미국 차가 없다 이거야. 왜 그러냐? 니들 차들이 매력이 없다 이거야. 안 산다 이거야 소비자가. 그 얘기를 미국이 모를까요? 미국이 다 알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미국 차는 왼쪽 핸들 있잖아요. 일본 오른쪽 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핸들도 오른쪽으로 핸들을 바꿔가지고 생산하지 않고 팔을 사라 그러면 사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 핸들을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큰 이유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 뭐냐 했더니 딜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현대차도 그래요. 현대차도 일본에 딜러가 거의 없어요. 왜냐 과거에 좀 있다가 잘 안 팔리니까 전부 철수해버렸다고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철수해버리고 지금도 안 팔리는 이유가 거기에 아우디 매장이라든가 뭐 벤츠 매장은 곳곳이 보이는데 미국 그게 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매장이 많고 어디 가도 수리하기 쉬워야지 그 차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미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차들이 집이라든가 이게 대형 트럭 여기에서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이 집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미국 차들은 소위 말하는 성능차, 컴팩트한 성능차 이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경쟁이 뒤처졌고 그쪽으로는 뭐 벤츠, 아우디, BMW, 한국의 뭐 현대차들 뭐 기라성 같은 차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거기서는 경쟁을 안 하려고 그쪽으로 피해버린 거야. 집이라든가 약간 트럭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차가 좀 크잖아요. 왜냐면 그 넓은 땅에서 차가 이동하려면은 널널하고 짐도 많이 싣고 다니고 여유로워야 좋다고. 그리고 그 기름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석유가 많이 먹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에 오면은 석유 휘발유 값이 비싸니까 연비가 이게 낮으면은 매력이 없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이 또 알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든 안 올리든 관계없이 이거하고 관계없이 미국 차는 안 팔릴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관세를 딜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리차드 가트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뉴욕에 주재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보니까 이 자동차 관세를 가지고서 우리도 이 굉장히 세계들을
부분이 필요해요. 지금 그 관세 24%가 딜을 하기 위한 수단 카드 아닐 거라는 얘기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걸로 인해서 딜해서 미국 차가 더 팔린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자동차를 덜 들여오게 하는 거죠. 이게 25% 관세가 붙게 되면 가격이 뛰면은 미국에서 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덜 팔리게 되면은 적자가 덜 날 거 아니냐.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단순히 관세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서 사용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자동차 관세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상당히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토요타와 같은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팔리지 않으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이 되는 건 아닌가요? 큰 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기간 산업이고 그게 일본 전체 수출의 6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삐끗하게 되면은 바로 GDP 추락하고 디플레이션 들어가는 거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사생결단 달라붙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내줘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제 아까 같은 쌀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쌀 관세를 대폭 낮춰가지고 미국 쌀을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출, 소위 말해서 적자 액수를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서 일본이 흑자를 남기는 데만큼 다른 데서 적자를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쌀 이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는 뭐냐? 농수성, 제2농협, 그 다음에 농수산족, 이 세 트라이앵글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농부들의 조합에서 만약에 관세를 낮추고 수입을 마구 해서 들어오는 순간 자민당은 끝났다. 선거에서 보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걸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민당은 표가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농촌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미국 쌀을 수입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미국이 일본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무역 관계로 일본이 미국에 너무나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적자를 많이 끼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 19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보면은 미국이 적자를 많이 입는데 그 중에 일본이 거의 한 50% 차지했어요. 전 세계. 미국이 세계로부터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일본으로 인해서 적자액이 거의 50%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엄청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거의 미미해요. 이 그래프 보듯이. 거의 0. 몇 %밖에 안 돼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적자를 보는 이 액수라고 보면은 이 하늘색이 그 밑에 감청색이 이게 일본으로부터 입게 되는 적자의 액수인데 계속 적어졌죠.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최근에는 사실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막 험악한 얼굴로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인해서 생겼던 부분이고 그것도 이제 중국도 뭐 최근에는 1기 트럼프 정권 때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중국도 뭐 수출 다변화, 미국 의존도를 뭐 줄여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또 1기 때하고는 또 다르게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골고루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그렇게 완전히 적대시, 멕시코도 그러고 그다음에 유럽도 뭐 완전히 험악한 얼굴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트럼프 정권에서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동맹관계가 없는 거야. 아예.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니 전 세계가 미국을 따돌림하자. 미국을 따돌리고 우리끼리 뭐 하자. 으쌰으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하고 아시아, 한국, 일본 손잡고 캐나다 지금 뭐 미국 의존하지 않고 한국 무기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나토 가입하겠다 그러고 캐나다. 그러면 유럽하고 캐나다, 호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호주는 미국하고 워낙 사이가 좋으니까 어쨌든 이쪽에도 이제 호주하고 또 협상할 때 또 험악한 얼굴 내밀면 호주도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도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자동차세 24%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은 일본 휘청해요.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제 관세를 낮추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끄떡도 없는 거예요. 왜냐? 자동차 관세는 전 세계에 동등하게 맥힌대요. 철강, 알루미늄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뭐냐? 중국이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미국 내에서 철강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비축한다 이거죠. 미국 내 철강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 관세는 변경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거의 고정화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큰일 난 거죠. 이게 협상이 안 되면은.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철강 자동차 외에도 수출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는 뭐 요즘 와서 방위산업도 있고 조선업도 있고 많잖아요. 뭐 K 컬처 전반 그걸로 인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있다.
전자, 가전제품도 있고 우리는 수출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수출하는 게 이 자동차 여기에 완전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24% 그대로 관세를 맞아버리면 일본은 정말 휘청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의 이 관세 이 협상 문제는 일본에게는 상당히 큰 과제로 지금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전이 없을 경우에 일본 자민당 정권이 내가 볼 때 위태롭다는 거예요. 쌀 가격 폭등에다가 소비세 문제라든가 세금 책정 문제, 상한선 뭐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재무성 해체 데모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거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또 방위세 3%까지 올리고 하면은 일본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옆에서 잘 지켜보고. 관세는 내가 얘기했듯이 24%를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걸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관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정을 하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은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현대기아도 그렇고 거기서 선출하면 또 수출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계속 키워나가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조선업에서 미 군함을 제조해 준다든가 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이 관세 문제를 좀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동차 관세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다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철강, 알루미늄은 이걸 협상 대상으로 안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과연 그런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첫 봤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그걸 이제 열심히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 일본 키보드 입력 방식이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 내가 이제 한일 협전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한국은 일본보다 여러 가지로 생산성이 높으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이 일본을 경제면에서 능가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 디지털화가 잘 돼 있고 일본은 디지털화에 실패해서 여전히 아날로그 사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패가 갈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왜 그럼 일본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느냐? 한 세 가지 요인을 보게 되면은 첫째, 일본은 아날로그로서 너무나 활짝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에 대해서 굳이 바꿔야 된다는 그 필요의식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거죠. 왜 우리는 아날로그 사회로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게 통용이 될 거다. 자만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이 장인 정신은 일본을 꿰고 있는 하나의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노즈쿠리 제조업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탄탄하게 만들고 빈틈없이 깔끔하게 그게 이제 소재 부품 장비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장인 정신이 그게 다 녹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장인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개선이 있는 거지 혁신은 없어요. 지금 만드는 물건에서 조금 개선해 나가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완전 혁신적인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멀어요. 장인 정신은. 예를 들어서 일본도를 만드는데 일본도의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담금질을 어떻게 할 건가, 물 온도는 어떻게 할 건가, 불 온도는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미세하게 조정이 있는 거지. 조금씩 개선이 있어서 나오는 거지. 이 칼을 대신할 수 있는 아날로그 칼을 대신에 디지털 칼을 만든다거나 혁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장인들이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제식으로 이게 전수를 해. 내가 스시 집에 가면 가끔 물어봐요. 스시 어디서 배웠느냐? 일본에서 배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일본에서 좀 있었다 그러면 그럼 일본에서 뭘 배웠느냐 그러면 사실 배운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기술을 배우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거기서 청소만 해야 돼. 이 친구는 심지도 곱고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엄청나게 공헌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내 제자다 해가지고 기술을 전수하는데 그게 별거 없는 기술을 그 10년 동안 거의 열정페이로 부려먹는 거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 전수되는 게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게 수치화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비법이라 그러지만 그게 딴 사람들이 전혀 넣지 않는 조금만 뭔가를 가미해서 맛을 낸다. 그걸 모르면 그 맛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넣는 거 알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다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발전이 있겠냐고. 이 디지털은 뭐냐면 모든 걸 수치화해요. 수치화해가지고 누구나 다 그 수치대로 넣으면 그 맛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게 디지털화가 되기 쉬운 거죠. 그럼 발전이 쉽게 되는 거잖아. 그게 누구라도 수치에 조금 더 가미해가지고 요 수치를 몇 스푼 넣고 몇 스푼 넣고 뭘 몇 스푼 넣고 뭘 좀 더 가미하고 그 레시피가 딱 나오잖아. 전 모든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생산하게 되면 맛있는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인 정신은 소수의 그로만 그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혁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 요인이었다. 이게 장인 정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거예요. 일본의 언어. 이게 자판기. 디지털이라는 게 뭡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다다다닥 신호를 잘 넣어줘야 되잖아. 신호를 넣어주는 게 한글은 이 신호가 쉽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AI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글은 알파벳 같이 너무나 쉬워요. 똑같으니까. 그 AI를 만들 때에 우리가 한글 자료를 전부 분석하는 건 너무 쉬울 거야. 근데 일본어는 그 한문이 들어가 있잖아. 그게 AI가 그걸 판독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봐요. 변신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엄청난 하여튼 그게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자판기가 이제 일본은 한문으로 변신을 해야 되니까 한문도 전부 다 영어로 쳤어. 영어로 변신을 해서 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문이 여러 개가 후보로서 뜬단 말이지. 그 중에서 골라서 쳐야지 들어가고. 그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로 뭔가를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 근데 한국은 어떠냐?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으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그게 일본어로 쓴 메시지하고 그걸 한글로 쓴 메시지를 똑같은 내용을 키보드로 입력한다 했을 때 한국이 5배에서 내가 보면 10배 빠를 거라는 거야. 그 정도 빠를 거라 봐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하고는 한글은 엄청나게 이게 조화로운 거죠. 그래서 일본은 언어가 이 디지털화하는데 장애 요인이 하나 되고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입력 방식의 변화가 일본어 교육이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자를 1800자를 사용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1800자 한자를 썼었는데 사실은 나도 한자 교육의 그 세대지만 그 한문 1800자 다 배워가지고 그거 다 익혀가지고 그 활용을 못해요. 거의 못해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해야 되거든. 1800자 이상 쓰인다고 나는 봐요. 일본 문장이 들어가 보면. 나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일본 문건을 다뤄왔지만 지금도 모르는 한자가 계속 나와요. 그거는 찾아야 돼. 찾으려면 요즘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코피해가지고 사전에다 딱 넣으면은 그게 읽게 하는 게 딱 나오고 하니까 쉬워졌죠. 옛날에는 그걸 내가 한자로 다 찾아야 됐어. 한자 사전을 가지고서. 아우, 정말 힘들어요. 그 찾기가. 뭔지를 모르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가 난감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피해가지고 전자사전에다가 컴퓨터, 인터넷상에 집어넣으면 요미가나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번역도 나오고 하니까 또 사전으로 또 풀이도 나오고 하니까 좀 쉬워진 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컴퓨터 내에서 작업할 때 그런 거고 그거 뭐 책에서 보게 되면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어렵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이제 층에서 보면은 한문이 힘든 거야. 그런데 한글을 이제 어떻게 접하게 되면서 한글이 너무나 체계지고 배우기 쉽잖아요. 한글은 외국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 알고 아야, 어여, 우요 알고 나면은 이게 이제 같이 붙이면은 읽는 법을 배우잖아요. 가, 나, 다라. 그러고 나면은 이 뜻은 몰라도 읽기는 금방 해요. 그 다음에 쓰는 것도 금방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배우기 쉬운 거죠.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한글도 되게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부르스름하다, 뭐 부리끼리 하다, 뭐 엄청난 형용사들도 있고 해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외국인들은 뭐 거의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은 금방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환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자 변환 이런 것들이 싫어서 어려워서 귀찮아서 그런 친구들이 한글을 배우게 되면 쉽게 이게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드라마를 보거나 뭐 그러면서 한글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뭐 오빠라든가 아니면 뭐 대박이라든가 감탄사라든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용어들은 충분히 이제 영서에 접하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젊은 애들은 한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문 이게 어려우니까 그걸로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귀찮고 어렵고. 그런 세대가 한 20-30%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맹률이라고 봐. 문맹률.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일본어로 안 하게 되면 그게 문맹률인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은 이 언어가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될 거다. 그거는 중국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중국은 한문을 계속 가지고 가는 한 국가 발전에서 엄청나게 장애 요인이 될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일본도 뭐 한문을 그렇게 활용하니까 사실은 일본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중국어는 단자체로 바뀌면서 간략해진 부분이 있는데 한어병음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영어로 치긴 하지만 일본은 한자 요미가나가 한자에 따라 가지고 10몇 개가 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뭐 3-4개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연로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한다. 내가 볼 때는 아마 안 할 거라고요. 귀찮아서. 그러면 안 쓰면은 뭐야? 그게 문맹률이 되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 활용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도 뭐 손자한테 뭐 메시지 정도는 문자 뭐 어법이 좀 틀리고 받침이 좀 뭐 이상하고 그래도 뜻은 전달되잖아요. 쉽게 한다고 다들. 그러니까 그게 문맹률이 한국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고
일본은 문명률이 20-30% 간다는 얘기가 거의 이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다양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도 또 한 번 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